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5입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5일에 열리죠. 오늘로 꼭 5개월이 남으면서 총선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총선 최대 화두는 인적 쇄신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세 번째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는데 바로 대선의 김성찬 의원입니다. 당 내부에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두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이 와중에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쇄신론에 다시 불을 지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사의 신중을 기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입당을 거부한 지 10개월 만에 두 번째 입당 신청서를 내고 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발 기류를 딛고 민주당 입성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인적쇄신만큼이나 내년 총선의 중요한 변수, 바로 보수 통합이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유승민 의원.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는데요. 하지만 어제 황 대표가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밖으로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당이 총선 승리의 간절함을 안고 5개월 뒤에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여야 모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총선 시기에 빠르게 돌고 있는 가운데 기선 잡기에 나선 형국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벌써부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총선의 기선 잡기 누가 어느 당이 좀 먼저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민주당이 기선 잡기에 확실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그 총선 기획단을 보면요. 네. 그 구성을 놓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여기에 내부 인사 12명, 외부 인사 3명, 15명으로 이제 기획단을 구성했는데요. 네. 거기 구성을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성 5명, 청년 4명, 그리고 그 청년 중에서 여성이 또 2명이나 있고요. 네. 또 27살의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 씨 깜짝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을 받는 것은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해서 좀 불편함을 내부적으로 주었던 금태섭 의원을 기획단에 발탁을 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금태섭 의원에게 어떤 별도의 돌출적인 행동, 발언 이런 것들을 또 못하게 하는 이런 성과도 거두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다양한 개혁 공천을 위한 이런 기획단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하고 있다. 또 최근에 그 양정철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이 모병제 이슈를 나와서 여러 가지 당 안팎으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 이슈를 먼저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한국당의 어떤 기획단의 구성을 보면 너무나 민주당에 비해서 초라하고 구성이 아주 단편적이다, 단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이 너무 본인의 올린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막 던져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 속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한국당 현재 보이고 있는 거 보면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선 잡기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일단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된 이슈들은 꽤 있었는데 그게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요. 보통 총선 준비는 제1야당이 더 먼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총선 관련해서 하는 행보는 너무 안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잘한다는 측면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나온 기사들인데요. 총선 기획단과 젊은 층과의 대화의 자리가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자리에 나왔던 청년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제가 주목할 만한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총선 기획단에 여기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스스로가 먼저 물러나야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민심을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께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긍정적이거나 이제 그래서 우리의 대안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심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총선 준비의 첫 출발선은 상당히 허우적거리고 있다. 또 이제 앞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수 통합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의 그 갈짓자 행보, 우왕좌왕한 행보가 오히려 보수 통합을 진정으로 바라는 국민들과 그 당 중심으로 한 많은 당원들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짤막하게 바른미래당도 네. 교섭단체고 또 정의당, 평화당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른 군소정당들도 제각각 이제 마이웨이 횡보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당권 변혁. 네. 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창당 준비 움직임이 있습니다. 변혁 대표를 했던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물러나면서요. 네. 젊은 피로 수혈하겠다. 예. 그리고 40대 중심으로 우리 총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이제 짊어지게 나아가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변혁 대표를 물러나고 네.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그 변혁 대표를 지금 겸임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40대 70년대생 이후로 이제 젊은 층이 대거 앞에 나오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 변혁이 스스로 독자적인 정당을 구성해서 앞으로 총선에 대비하겠다라는 취지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국민의 여론을 담아낼 것이고 대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앞으로 총선에서의 승부처라고 보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을 영입을 했어요. 네. 그걸로 이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자스민 의원의 영입만으로 그칠 것인가? 그래서 정의당이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측면에서 네. 정의당의 본래의 모습을 얼마나 담아낼지가 네.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각 당에 대한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개중에 나은 평가를 받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역할론은 원래 불거졌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다른 장차관 차출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뭔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항상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조국 정국이 한창이던 시절에 가서 이낙연 총리의 조기 등판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조국 정국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당을 중심으로 이해찬 대표가 나는 선거 기획 전문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가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의 후임 하마평에 막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항상 살아있는 카드라는 이야기죠. 예. 사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총리가 복귀해서 다음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갈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로 나간다 할 경우에 그때도 1월 16일까지면 되기 때문에 90일 시간은 전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약 12월 후반까지도 후임 총리를 교체할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청문회 리스크가 또 하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문회에서 조국 정국 같은 그런 소용돌이에 빠진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나는 선거기획 전문가다라고 하는 당의 하나의 흐름 그리고 청문회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많은 변수들이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련한 이해찬 대표와 그다음에 중도층의 많은 민심을 갈 수 있는 이낙연 총리의 어떤 공동 등판 이런 것들이 아마 안정적 구도로 총선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 더 네.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원래 1월에 입당 신청을 했다가 거절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올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송금주 의원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복당 신청을 허락할 그러니까 그 동의는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제 송금주 의원 지역구가 호남입니다. 근데
지금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공고해요. 그게 네. 이제 갑자기 공고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쭉 문재인 정부 이후에 쭉 호남의 지지세를 본다면 상당히 공고한 편이고요. 송금주 의원은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번 탈당을 했던 경력이 있고요. 탈당 이후에 송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쇄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왜 민주당을 탈당했지라는 의구심을 드는 의정활동 중심으로 예.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굳이 텃밭인 호남에서 탈당한 경력이 있는 송금주 의원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 이 손금주 의원을 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손금주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고요. 지난 1월 달에 입당 여부를 고민할 때도 같이, 그때 제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같이 고민도 많이 이렇게 하는 모습도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입니다만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저는 포용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어떤 당을 운영하는 원칙, 총선에 임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지금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저 같으면 손금주 의원 입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입당이나 이 정계 개편이 막 논의가 될 때 그때 주목받지 않고 입당을 하는 이러한 어떤 시기를 택할 것 같은데 지금 손금주 의원은 두 번째 입당 심사를 받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딱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적 불리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인 김성찬 의원이 오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불출마 선언의 변을 듣고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다면 비워야 한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그분들이 판단하실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맞다 누가 이렇게 하라보다 저 혼자 그것을 행동화 실천하는 부분이 된다면 또 어떤 참 분들이 그런 부분에 제 생각에 동참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도 합니다만 내 주변부터 내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하면 그것이 물결이 되어서 감동이나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총선 앞두고 쇄신론, 용태론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셨는데 네. 앞서서 비례대표인 유민봉 의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작년 지방선거 직후에 불출마를 이미 시사했고 김성찬 의원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첫 불출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떤 여파를 불러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에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먼저 말씀하셨었죠. 사실 불출마 선언은 오래전부터 하셨었는데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여당에 대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진들의 용태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물론 김성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 창해 쪽이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게는 유리한 지역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재선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해군 참모총장을 적용한 상황에서 진해 쪽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만일 공천을 받는다면 다음번 21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입성이 가능하신 분인데 내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라는 차원에서 재선이지만 저는 긍정적인으로 봅니다. 다만 김성찬 의원님의 불출마가 과연 자유한국당의 다른 중진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회의적으로 평가를 해요. 중진들께서 사실 중진들이라고 무조건 불출마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분들에게 무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진이라고 다 사라져야 되는 인물들은 아니고요. 당이나 아니면 국민을 대표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처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그렇다면 중진들이 나서야 된다는 차원인데 제가 왜 중진들이 이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를 통해서
잇따른 쇄신 발표, 불출마 발표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냐면요. 예. 중진들께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강력한 지도력이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 거기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 장악이 저는 굳건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를 봤을 때 특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과연 황교안 대표보다도 훨씬 더 정치 경륜이 많은 넓고 깊은 이 중진들의 불출마를 이끌어낼 만큼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진들이 과연 당의 운명에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까라는 차원에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부족하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네. 어제 김무성 의원이 오찬회동 하면서도 또다시 중진 융태론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황 대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 김무성 거라고 어제 식사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중진 용태론을 다시 꺼냈는데 거기에 뭐 응답하는 중진은 없었다 이런 네. 것이고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쇄신의 모습이 점입 가경입니다. 네. 예, 뭐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제 네. 식사 후에도 한 중진 의원은 영남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진을 물러나라 하는 것은 영남을 배제하려는 정치 공학적 움직임이다. 영남은 영남대로 그 내부에서 경선, 공천 경쟁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런 걸 보면 국민들께서 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이다.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데 그 와중에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는 우리 민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참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사 자리를 계속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황교안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렀을 때 어떤 소통이 없이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면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는 늘 아시다시피 안정을 추구해온 분이신데 과연 이런 쇄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는 회의적 시각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데 현재까지 보여주기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쇄신 모습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참 씁쓸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요. 중진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황 대표도 뭔가를 당원들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험지 출마요? 험지 출마, 그러니까 뭐 출마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방식으로 하는지는 아직 논의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요. 황교안 대표 자신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정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면 네. 굉장히 이게 국민들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만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웰빙 정당, 망해가는 웰빙 정당이라는 그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말 황교안 대표가 다음 총선에 사활을 건다면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중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언뜻 생각해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카드를 통해서 본인의 희생을 보여줄지 참 앞으로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사태 거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당 하면은 정의당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당시에 오랫동안 당원 자격을 유지했던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제출했다 철회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정확히 안 밝혀졌었는데 한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면은 진 교수가 정의당이 애초와 달리에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찬성을 밝혔다.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를 했다가 찬성을 밝혀서 황당해서 탈당을 했고 또 만약에 정의당이 임명에 반대를 한다면 최소 8,000명의 당원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산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또 곧장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당은 그러한 문제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을 하는 개혁이냐 반개혁이냐라는 그 전선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님의 부분 의견은 좀 아무래도 좀 개인적이고 사족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또 그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여전히 조국 장관의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의당에서 진중권 교수의 저런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 사족에 불과하다. 네. 예, 근데 그는 여전히 정의당원이고 과거 소회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중권 교수는 알려진 대로 조국 전 장관과 동기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친구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진중권 교수의 강의를 들었고 감상문을 냈는데 네. 그 감상문의 아이디가 정경심 교수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여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중권 교수님 같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저런 지성인 또 지식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지금 모든 혐의가 의혹이 제기가 됐고 구속이 돼 있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한두 차례도 소환을 거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까지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고요. 예. 결과적으로 한 인간의 존엄한 인권을 생각할 때 이미 그동안 그렇게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사전 공표가 되는 이런 피해들을 다 당하면서도 이렇게 당해왔다면 그것으로 공인의 의무를 저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게 끝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네. 그래도 법정에서 기소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만 본인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인내해왔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해왔던 조국 전 장관에게 친구로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이야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까지 저렇게 하는 진중권 교수의 그런 뜻을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민영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요.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어왔죠.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던 분들이 특히나 이제 공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 발언을 굉장히 늦게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나 합리적인 보수 또는 합리적인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 중에서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진중권 교수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느냐. 네. 당신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었는데 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전 그래서 사실 진중권 교수는 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나 어제 기사를 봤더니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침묵하고 있었구나. 정의당과 이렇게 문제 해결을 물밑에서 합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정의당이 진중권 교수와 합의하고 상의했던 내용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중권 교수가 사인으로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일말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침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진중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사인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그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안마다. 이런 차원에서 진중권 교수가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았던 건 전 굉장히 정의로운 용기라고 평가를 하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정의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이 있어요. 예.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많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왜 정의당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문제도 있었고요. 정의당이 원내 진출을 위한 일종의 비겁한 타협이 아니었냐라는 사실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진중권 교수의 이 용기 있는 고백이 진중권 교수 개인뿐 아니라 정의당과 진보 진영에도 전 굉장히 쓴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선거,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도 진보 진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오히려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중권 교수가 예를 들어 나중에 조국 장관 일가의 이런 의혹, 혐의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유죄로 밝혀진다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예. 다만 그것을 예단하고 저런 지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더 많은 예, 말씀을 짧게 한마디만 네, 붙일게요. 네. 정말 짧게요. 전 진중권 교수가 왜 굳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냐를 본다면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의 전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 전 장관의 그 아들이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은요, 동양대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예.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이 굳이 거기까지 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건 굉장히 편법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동양대 학생들에 대한 비하의 발언들, 서초동 집회에서 나왔었던 이런 측면에서 자기 학생들과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라면, 선생님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